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첫 번째 과목 데이터 모델링의 2의 두 번째 장인 데이터 모델과 SQL 강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이터 모델과 SQL은 성능이 저하되는 데이터 모델로 이제 강의가 시작되는데요. 본격적으로 성능이 저하되는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데이터 모델이 뭐였는지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모델이란 데이터를 구조화하여 데이터 간의 관계, 규칙, 제약 조건을 정의하는데 이제 정의하는 체계적인 표현 방법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능이 저하되는 데이터 모델은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데이터 모델의 구조 설계가 미흡하게 됩니다. 데이터의 특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모델링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데이터의 액세스가 발생하게 되고요. 중복 데이터의 존재, 정규화의 미비 등으로 데이터의 무결성이 저해되고 저장 공간에 낭비되게 됩니다. 그리고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위한 구조가 미흡하게 되는데요. 이는 데이터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존 구조로는 효율적으로 데이터 관리가 어려워지게 되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분산 데이터베이스, 파티셔닝, 샤딩 등으로 통해서 대용량 처리의 기법을 이제 통해서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기법들이 미적용됐을 때 일어나는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에 인덱스 생성 및 관리 전략 등이 미흡하게 됐다라는 특징이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특징은 이제 인덱스의 장단점을 무시한 채로 무분별한 인덱스의 생성을 하게 돼서 이제 성능이 저하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데이터 인덱스 패턴 분석 없이 불필요한 인덱스를 생성하게 되면 오히려 오버헤드 비용만 발생하게 됩니다. 인덱스 재구축, 통계 정보 유지 관리 등 인덱스 관리 전략이 미흡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능이 저하되는 모델을 개선할까라는 이제 궁금증이 드실 텐데요. 이러한 개선시키는 방법을 우리는 바로 성능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강의에서는 성능 데이터 모델링에 대해서 주로 포커싱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서 인덱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인덱스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에 하나 이상의 열을 기준으로 생성하는 구조화된 데이터 객체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모델에 대한 이제 복습된 그림을 여기 옆에 참고로 그려놨으니 이제 이 부분 복습하실 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능 데이터 모델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데이터 모델링을 이제 정의를 한번 살펴보시면 데이터베이스 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분석 설계 단계의 데이터 모델링 때부터 이제 성능과 관련된 사항이 이제 데이터 모델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는 성능 데이터 모델링을 수행하기 위한 이제 전략 방법인데요. 다음과 같은 전략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규화 및 인덱스 활용, 두 번째로 테이블 수직 수평 분할, 세 번째로 논리 물리 테이블 변환 전략이 있게 되는데요.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규화 및 인덱스 활용입니다. 정규화를 통해서 데이터 중복을 제거하고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해서 저장 공간을 효율화할 수 있게 됩니다. 정규화는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제 정규화에 대한 정의는 여기 우측에서 미리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화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뒤에 여기 디노멀라이즈도 있으니까 조금 더 여기 이것까지 가고 나서 뒤에서 설명을 드리는 게 낫겠네요. 그러면 조금 더 먼저 이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인덱스사의 생성 시 컬럼 순서 최적화를 통해서 인덱스의 활용도를 높여서 데이터의 검색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정규화 및 인덱스 활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특징이 바로 테이블 수직 수평 분할인데요. 이제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테이블을 말 그대로 그냥 테이블 자체가 너무 크니까 수직이나 수평으로 이렇게 분할해서 잘게 쪼개면서 관리를 해주는 기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직 분할 같은 경우는 액세스 빈도가 낮은 컬럼들을 이제 컬럼 자체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좀 분할을 해서 자주 쓰는 컬럼들은 많이 쓰도록 하고 자주 안 쓰는 것들은 따로 관리를 하자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수평 분할 같은 경우는 파티셔닝, 샤딩 기법들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들을 분산 저장해서 부하 자체를 분산시키자라는 취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리 물리 테이블 변환 전략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처리 특성에 따라서 논리 모델을 다양한 물리 모델로 변환을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은 조인이 필요한 경우 이제 디노멀라이즈 모델을 변환해서 성능을 향상을 하는 방법들이 있고, 갱신이 잦은 경우 이제 노멀라이즈드 모델로 변환을 해서 일관성 및 무결성을 보장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제가 그 정교화를 얘기를 하려다가 뒤에 노멀라이즈드 디노멀라이즈가 나오니까 이제 뒤에 한꺼번에 설명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교화가 바로 노멀라이즈드인데요. 그러면 각각의 용어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멀라이즈드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정교화 이론에 따라서 데이터의 중복과 종속성을 제거를 해서 최대한 데이터의 데이터 중복성을 최소화하는 이론이고요. 그래서 그 중복을 최소화된 결과가 바로 이 노멀라이즈드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의 무결성과 일관성이 보장된 모델, 데이터 모델을 바로 노멀라이즈드 모델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해를 하셨겠지만, 데이터를 최대한 잘게 쪼개고 이제 중복이 없고 최소화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대한 잘게 쪼개다 보니까 이제 갱신 작업이 많은 경우 각각을 쪼개서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적합을 하겠지만, 이제 조회 시 이제 성능 저하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게 쪼개서 연결을 시켜놨기 때문에 조인 자체 작업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결을 많이 해둬서 로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게 되고요. 반대로 이제 디노멀라이즈드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정교화된 데이터 모델에서 워낙 많이 함께 자주 불러오는 데이터들은 그냥 한꺼번에 같이 저장을 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너무 잘게 쪼개놓지 말고 합쳐놓을 건 미리 합쳐놓자라는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의 중복을 어느 정도 허용을 해주자라는 이제 살짝의 루스함을 더해준 모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데이터 중복을 허용했기 때문에 디스크 공간의 낭비와 데이터 무결성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둘에 대해서는 지금 참고로 소개를 했지만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해를 못하셨어도 그냥 이런 개념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도 충분하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능 데이터 모델링 시 고려할 사항들이 좀 있게 되는데요. 잠시만요, 형광펜으로 좀 바꿀게요. 네, 고려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는 언제 성능 데이터 모델링을 고려를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제 성능 데이터 모델링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당연히 빨리 할수록 좋아요. 빨리 할수록 좋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프로젝트가 단계가 다음과 같이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운영 이렇게 총 4가지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빨리 이제 이런 것들을 미리 고려해서 설계를 할수록 좋기 때문에 분석 설계 단계에서 수행할 경우 이제 성능 저하에 따른 재업무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그래프가 좀 자주 시험에도 나오는데, 여기를 보시면 이제 각각의 이 Y축이 코스트, 비용, 추가로 드는 비용이고, 이제 각각의 이제 프로젝트의 타임, 이제 각각의 우리가 진행을 할 때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우리는 프로젝트를 분석 설계하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이제 우리는 프로젝트를 구현하고 어느 정도 구현이 완료되면 테스트를 하고 실제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단계로 이제 진행이 이렇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는 이제 그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만약에 중간에 변경을 하게 되면 이 단계에서 변경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적은 비용이 발생하지만 구현을 하다가 바꾸게 되면 이거 다 만들어놨는데 다 싹 다 버리고 고쳐야 되네, 약간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분석설 전 단계에 비해서 비용이 점점 추가되는 게 발견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당연한 개념이라고 좀 보실 수 있는 게, 테스트 단계면 이미 어느 정도 구현이 완료가 당연히 됐기 때문에 테스트를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전 단계를 다시 처음으로 가서 진행을 해야 하는 거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그래프는 많이 나오니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성능 데이터 모델링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다음과 같이 1부터 6까지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각각의 단계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가 데이터 모델링 시 정교화를 정확히 수행하는 단계가 있고요. 이제 해당 단계는 데이터 중복과 이상 현상을 제거해서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는 정교화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의 용량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자체의 분포를 파악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인데요. 이제 데이터의 용량을 파악하고 어떤 테이블에 데이터가 몰리는지를 파악하는 단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대용량 데이터일 경우 이런 대용량 데이터의 처리를 위해서 분할을 하고 어떻게 파티셔닝을 할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생 트랜잭션 유형 파악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각각의 뭐 셀렉 그 다음에 뭐 읽기 셀렉과 그 다음에 쓰기 뭐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이런 연산들이 있는데 이런 트랜잭션 연산 중에서 어떠한 연산이 발생하는가를 파악을 하고 이런 트랜잭션 유형에 따라서 이제 어떤 전략을 세울까를 이제 수행하는 단계가 세 번째 단계인데요. 우리는 이러한 단계에 따라서 이제 반정규화라는 것을 하는데 이제 반정규화는 말 그대로 정규화에 반하는 행동을 이제 적용할까 말까를 이제 고민하는 행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반정규화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말했던 denormalize라는 단계를 의미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자주 쓰는 그런 테이블 같은 경우는 매번 이렇게 다 정규화를 쪼개놓는 것보다 적당한 중복을 허용하는 것도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적용을 한번 검토해두는 단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이제 조회를 자주 하는 그런 조회의 성능이 중요한 경우 적당한 중복을 허용해서 반정규화를 이제 허용하는 반정규화 모델을 고려하는 것도 좋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량과 트랜잭션 유형에 따라서 이제 각각의 우리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정규화와 반정규화 전략을 수립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찝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력 모델,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 포런 키, 상속 구조, 모델링, 슈퍼 타입, 서브 타입 등 모델 구조 조정을 수행하는 단계가 그 다음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이력 데이터 모델링, 기본 키, 외래 키의 설계, 그 다음에 상속 계층 구조화 등 최적화를 수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능 관점에서 데이터 모델링을 검증하게 되는데요. 이제 실제로 우리가 뭐 원하는 요구사항들이 다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아니면 원하는 속도로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거고 만약에 원하는 이제 성능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제 인덱스나 파티셔닝 등 어떻게 하면 성능이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단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성능 모델링의 단계 프로세스를 이제 다음과 같이 수행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용어들이 여기 많이 좀 나왔는데요. 제가 다음과 같이 좀 볼드 표시를 하고 색칠을 표시해 놓은 단어들을 이제 다음과 같이 좀 옆에다 정리를 해봤는데 다음 단어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온 단어들은 이제 다음과 같이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정규어와 파티셔닝이라는 단어가 소개가 되는데요. 정규화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많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단어다 보니까 계속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화는 데이터 중복과 이상현상을 제거를 해서 이제 이상현상이란 뭐 중복도 이상현상의 일종이긴 하지만 뭐 계속 막 계속해서 나오거나 아니면 뭐 한 번에 이제 조인이 돼서 바뀌어야 되지만 조인이 되지 않거나 약간 그런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정의되는 그런 이상현상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런 이상현상을 제거해서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해주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티셔닝 같은 경우는 이제 성능과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제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분할해주는 기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정규화 자체는 이제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그 데이터 자체를 좀 컨셉으로 좀 보는 관점이라면 이제 얘는 관리 목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얘는 데이터의 무결성을 목적으로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장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을 수행할 때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을 하고 파티셔닝은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 데이터 모델링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논리적 모델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뭐 각각의 프라이머리 키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어떻게 테이블을 구성하고 인덱싱을 어떻게 할지 그런 거를 좀 정의를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물리적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할지는 이제 어떤 DB에 어떻게 저장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저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정규화는 이런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 과정이고 파티셔닝은 지금 한 것처럼 물리적으로 어떻게 데이터를 분할할지를 정의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물리적 데이터 저장 전략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규화 후에도 여전히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는 성능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때 파티셔닝을 사용하면 어떻게 좀 쪼개서 데이터를 저장할지를 이제 정의를 해주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좀 있게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슈퍼 타입과 서브 타입이 있는데요. 이제 슈퍼 타입과 서브 타입 같은 경우는 DB 내에서 이제 서로 연관된 엔티티들을 공통 속성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논리적 설계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슈퍼 타입은 기본적인 엔티티 유형으로 여러 가지 서브 타입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속성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강조할 만한 거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속성이라는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차량이라는 슈퍼 타입은 모든 종류의 차량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뭐 제조년도, 제조사, 모델명 같은 속성,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갖고 있는 속성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브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슈퍼 타입이 갖고 있는 그러한 그 특징들도 다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각각 좀 가지고 있는 특성화된 속성을 추가로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서브 타입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각각의 좀 단어들 자체에 뭔가 포커싱을 하기보다는 제가 여기 이렇게 그 각각의 성능 데이터 모델링 프로세스에 나와 있는 단어들에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시거나 좀 어렵다고 느껴지실까봐 다음과 같이 정리해 둔 거니까 읽어보시면서 좀 더 친숙해지시는 거에 좀 목적을 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일 이번 장의 메인 DC인 정규어와 반정규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규어는 이제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규화 과정은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정규 형태로 분해를 해서 각각의 데이터 중복성을 감소시키고 이제 불일치를 방지하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게 목적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중복을 최소화하고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되는 과정이다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아래는 각 정규화 단계가 이제 완료된 형태로 개념과 목적을 위해 정해둔 겁니다. 네, 여기 이렇게 정의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규화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1차 정규형부터 5차 정규형까지 이제 존재를 하는데, 보통은 이제 시험에서는 1차에서 3차까지가 이제 빈출이 돼요. 그래서 이제 해당 강의나 교재에서도 1차부터 3차까지가 메인으로 포커싱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가볍게 언급만 되는 정도라서 저도 이렇게 정리는 해두었지만 1차에서 3차까지만 메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외에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검색하면 많이 예시들이 나오기 때문에 검색을 통해서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가볍게 각각의 정규형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정규형 같은 경우는 이제 테이블이 모든 컬럼 각 원자값으로 이제 갖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원자값이란 분할 불가능한 단일 값으로 가져야 된다라는 의미이고요. 원자값은 그 저희가 컬럼 값이라고 속성 값이라고 했는데 그 속성 값이 단일 값이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각 레코드는 유일한 식별자로 이제 구분이 된다라고 이제 정의가 되는데, 이거는 어차피 이해가 지금 안 돼도 뒤에서 자세히 살펴볼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 컬럼의 데이터 타입이 명확하고 테이블에서 각 레코드가 유일하게 식별되도록 함으로써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 다음에 2차 정규형 같은 경우는 1차 정규형이 완성이 돼야 그 다음에 2차 정규형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 다음에 1차 정규형을 만족하고 모든 비기본키 컬럼, 그러니까 PK 말고 PK 외에 다른 컬럼들이 기본키 전체의 완전 함수적 종속인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함수적 종속은 뒤에 개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적 종속인 상태를 위해서는 이 부분적 종속을 제거를 해서 기본키가 아닌 다른 컬럼에 의존하는 데이터가 없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요. 이를 통해서 데이터 불일치 가능성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은 3차 정규형이고요. 3차 정규형은 마찬가지로 2차 정규형까지 모두 만족을 해야 3차 정규형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모든 비기본키 컬럼이 기본키에만 종속이 돼야 되고요. 이제 기본키가 아닌 다른 컬럼에 대해서 이행적 종속이 없는 상태를 3차 정규형 상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조금 말을 좀 모호하게 했을 수도 있게 되는데 1차 정규형은 1차 정규화가 완료된 거를 1차 정규형 상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2차 정규화를 수행해서 2차 정규화가 완료된 거를 2차 정규형 상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3차 정규형을 완료시키기 위해서는 3차 정규화를 수행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3차 정규형이 되기 위해서는 이행적 종속을 제거해서 더 나은 데이터 무결성과 갱신 이상 현상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이제 BCNF랑 4차 정규형과 5차 정규형이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다시 한번 리캡하자면 이제 보통 데이터가 처음 만들게 되면 비정규 릴레이션일 확률이 많아요. 비정규 릴레이션이란 이제 테이블인데 정규화가 잘 되어 있지 않은 테이블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1차 정규화를 수행을 해요. 그래서 1차 정규화를 수행을 하면 이제 모든 도메인이 원자값으로 만들어주는 거고 1차 정규화의 결과값은 이제 1차 정규형이 되는 거고요. 1차 정규형이 돼서 이제 1NF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정규형에서 이제 우리는 2차 정규화를 통해서 2차 정규형을 만드는데 이때 수행하는 것이 부분적 함수 종속을 제거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3차 정규형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행적 함수 종속을 제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넘어가서 각각의 이제 정규화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이런 정규화의 과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정규화의 과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ONF까지 가면 정규화가 너무 빡세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가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긴 해요. 네. 이제 그러면 각각의 이제 1NF, 2NF, 3NF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릴레이션을 제가 그냥 간단하게 테이블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각각의 용어 설명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규화. 아까 정규화를 제가 막 계속 정규화 이런 장점이 있어요. 저런 장점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정규화를 통한 성능 현상이 되게 뭐길래 계속 막 이런 효과가 있어요. 저런 효과가 있어요. 계속 그랬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어떤 성능 현상이 있을까요? 정규화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중복성을 제거를 해주고 데이터가 관심사별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능이 향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복성을 제거를 해주고 관심사별로 처리가 된다 해서 무조건 좋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정규화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이제 너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너무 세분화가 많이 돼 있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학생과 이제 교수 이런 식으로 학생과 주소를 막 다 분해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학생과 주소를 다 연결하기 위해서 그걸 다 조인을 매번 이제 시켜야 되다 보니까 성능 저하가 많이 일어나야 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학생의 테이블에 항상 주소도 같이 넣어놓는 식으로 이제 항상 그런 식의 약속 플레이를 많이 해놓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좀 원하는 케이스별로 이런 사례별로 유의해서 반정규화를 수행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규화를 수행한다는 것은 데이터를 결정하는 결정자에 의해서 함수적 종속을 가지고 있는 일반 속성을 의존자에 의해서 입력, 수정, 삭제 이상을 제거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래서 데이터의 중복 속성을 제거를 하고 결정자에 의해 동일한 의미의 일반 속성에 하나의 테이블로 집약되므로 한 테이블의 데이터의 용량이 최소화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규화된 테이블은 데이터를 처리할 때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말이 조금 애매할 수도 있긴 한데 왜 그런지 가볍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처리할 때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말 그대로 데이터가 그냥 말 그대로 모든 데이터를 한꺼번에 다 때려 넣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옆으로도 거대해지고 아래로도 거대해져요. 그러니까 왜 이게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대학이라고 할게요. 마우스를 써서 글씨는 죄송합니다. 대학이라고 하면 이제 그냥 뭐 학생과 교수 이런 것들이 그냥 컬럼으로 다 들어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진짜 뭐 컬럼도 그냥 막 2,000건 넘게 넘어갈 거고, 왜냐면 모든 릴레이션 관계들이 다 여기 다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뭐 학생과 교수들이 경우의 수로 따졌을 때도 로우도 미친 듯이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데이터 수가 엄청 비대해지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정규화를 통해서 뭐 학생 테이블, 뭐 교수 테이블, 여기 디파트먼트 테이블, 뭐 전공 아니 뭐 공과대학 뭐 대학별로 있는 테이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더 세분화를 해서 각각을 나눌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면 이런 테이블 자체가 되게 소분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작아지기 때문에 처리할 때
그 필요한 부분만 조회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과사무실에서 항상 매번 이제 조회를 할 때 학생과 주소 테이블은 이런 식으로 항상 묶어서 조인을 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런 세 개, 이런 만약에 5개 테이블을 항상 조인을 한다라고 하면, 이걸 조인할 때 매번 조인 이러면 그 뭐 개발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포로볼 미친 듯이 많이 쓰면 그 연산량이 엄청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이 굳이 이걸 나눠버려 가지고 연산을 더 많이 시키고 얘랑 조인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다 매칭을 해주는 과정들이 괜히 더 추가돼서 느려질 수도 있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효율적으로 자주 쓰이는 거는 묶어둬서 이런 것을 적당히 이제 해주는 게 좋다. 말 그대로 이제 적당한 트레이드오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교화를 적당히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좀 적당선이 데이터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좀 애둘러 빙글빙글 돌려서 얘기한 것 같지만, 그만큼 각각의 중요성이 있고 각각의 장점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좀 제가 다 강조해서 설명드린 거라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릴레이션이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그러니까 계속 용어를 얘기했었는데, 릴레이션이란 이제 그 RDB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본 단위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냥 테이블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긴 한데,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사전에 나오는 딕셔너리 정의로 따지자면 로우와 열로 구성된 2차원 테이블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우와 열로 구성된 2차원 테이블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학생 릴레이션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좀 자주 쓰이는 용어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열은 이 각각의 열을 의미하게 되고, 이제 열을 다른 의미로는 우리가 속성, 애트리뷰트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 열은 도메인이라고도 부르게 되는데, 이제 도메인은 이제 하나의 타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건수라고도 하고, 이제 튜플이라고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레코드라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의 레코드가 이런 식으로 있게 되고, 이제 우리는 이러한 그 열과 행, 이런 것들이 열과 행이 이런 식으로 관계를 이룬다 해서 릴레이션이 정의가 되는데, 이게 바로 테이블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각각의 속성들과 이제 각각의 여기 학생 테이블이니까 학생들의 이게 다 매트릭스로 이루어져서 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릴레이션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이해 방법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릴레이션에는 이제 다음과 같은 규칙들이 적용이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열은 모든 행에서 같은 순서로 나열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열의 이름은 유일해야 하며 같은 이름의 열은 2번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세 번째, 행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한 행 내에서는 모든 열의 값은 유일하고 중복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특정 열은 널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특정 열은 널 값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게 그 열의 이름은 이제 가질 수 없는데 열 자체는 널 값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pk 값은 널 값을 가질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취미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취미 값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저도 이거 읽다가 뭔 소린가 잠깐 헷갈렸는데, 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객관식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헷갈릴 수도 있겠죠. 네, 좋은 예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행들 사이에는 어떤 순서도 가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이 학번은 그냥 그 그러니까 저장을 하기 좋기에 유니크함을 부여하기 위해서 좋은 억지로 이제 만든 거기 때문에 학번의 자체가 뭔가 얘가 더 앞에 있다고 해서 막 얘가 더 대단해, 약간 이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순서도 가정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단어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1차 정규형, 2차 정규형, 3차 정규형 이제 정규형들의 스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제1 정규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NF, 자, Normalized Form의 줄임말인데요. 자, 이 제1정규형은 반복된 그룹을 제거해서 각 유형의 데이터가 하나의 컬럼에만 존재하도록 하는 릴레이션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각 속성, 각 열의 원자값이 하나의 값으로만 구성이 되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예시로 하나 정리해 보자면, 이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전화번호를 가질 수 없는 것과 이제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뭐 여러 개 갖고 있다면 이제 뭐 별도의 테이블로 분리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거보다 좀 더 좋은 예시를 한번 그림으로 가져와 봤는데,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안 좋은 예시가 이제 좌측에 있는 거고, 이를 1차 정규형을 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다음과 같이 만화책 그 도서관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만화책에 이런 도서들이 정리가 돼 있다고 하면 이제 한 속성에 복수의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1차 정규형을 수행을 해야 되는 거고, 1차 정규형을 수행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의 컬럼 안에 이제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경우 말고도 유사 속성이 반복되는 경우도 1차 정규화를 해볼 만한 대상이 된다라는 의미로 이제 다음과 같이 도서 1, 도서 2로 나뉘어져 있어도 이렇게 묶을 수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제2정규형인데요. 제2정규형은 부분함수 종속을 제거한 릴레이션을 의미하게 됩니다. 부분함수 종속은 이제 기본키가 아닌 모든 속성이 이제 기본키 주식별자에 의해서 완전 함수 종속이어야 되는데요. 이제 이거는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여러 가지의 전화번호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은 아니라, 예시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해당 릴레이션에서 출판사명과 출판사의 전화는 기본 키가 아닌 출판사 아이디에 종속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볼게요. 출판사명과 여기 그다음에 출판사 전화는 여기 출판사 색깔을 좀 바꾸면서 할게요. 출판사 아이디에 종속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 둘은 여기에 종속이 돼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데이터는 예전에 ERD랑 이제 테이블 설명에서 얘기를 드렸던 걸 기억하실 텐데, 이제 여기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게 바로 PK예요. 그래서 이제 PK의 도서 아이디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말대로 그 부분 종속이란 이제 여기 PK에 종속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출판사 아이디가 도서 아이디에 종속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출판사명과 출판사 전화는 이 출판사 아이디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 종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는 말 그대로 완전 함수 종속이 아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관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잠시만요. 얘는 무시하세요. 예시가 잘못됐습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함수 종속을 제거를 하고, 각각의 우리는 얘는 출판사 테이블로, 얘는 도서 테이블로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주는 게 바로 2차 정규형이다. 제2정규화를 수행을 하는 거고, 이렇게 분리된 형태가 제2정규형 상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완전함수 종속 상태다, 그리고 얘는 지금 부분함수 종속 상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행함수 종속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행함수 종속 제3차 정규형은 이제 이행함수 종속을 제거를 한 릴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이행함수 종속 같은 경우는 기본키가 아닌 모든 속성이 기본키에 대해서 이행적 종속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즉 이제 주식별자가 아닌 모든 속성 간의 종속 관계가 없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약간 비슷하게 좀 들릴 수도 있어요.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구매자와 구매 가격 사이의 이행적 종속 관계를 지금 보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지금 구매자와 책 이름을 통해서 구매 가격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는 직접적인 종속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행적 종속 관계가 아니에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는 그거예요. 이 테이블을 좀 제가 만들다 보니까 지금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어거지를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제가 정의석이니까 이 정의석이 책을 샀어요. 만화책을 샀는데 이제 만화책이 구매 가격이 이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걸 삼으로써 이 구매 가격이 발생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 행위를 함으로써 얘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이제 이 뭔가를 이행함으로써 발생이 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각의 속성들이 서로 간에 종속이 발생을 하는 거를 우리는 이제 이행적 종속 관계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직접적인 종속 관계가 아니라 이행적인 종속 관계가 존재를 하는 상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제거한 것이 바로 이제 3차 정규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각각의 이제 이런 3차 정규화를 통해서 이제 제가 구매한 구매 목록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책 자체에서 우리는 책 가격을 이제 책 테이블을 이제 분해를 한 게 바로 3차 정규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지만 당연히 이렇게 예시를 보여드렸지만 저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살짝 버벅였고 한눈에 보시기 어려울 거라는 거 전 지금 너무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종속들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종속들에 대한 개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적 종속 뭔지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적 종속이란 이제 어떤 릴레이션 테이블이 있을 때 x와 y를 각각 속성의 부분 집합이라고 이제 하게 된다면 이제 x 값을 알면 y를 바로 식별할 수 있고 x에 따라서 y 값이 달라지게 됐을 때 y는 x의 함수적 종속이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x를 결정자, y를 종속자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함수적 종속 관계가 있으면 이러한 종속 관계 중에서도 바로 우리가 여태까지 앞에서 언급을 했었던 완전 함수적 종속과 부분 함수적 종속, 바로 이행적 함수적 종속 세 가지가 있게 됩니다. 이런 함수적 종속 관계가 이제 바로 우리가 말했던 잠시만요. 색깔 좀 바꿀게요. 이 1NF 그다음에 뭐 ENF 완전 함수적 종속은 모든 걸 만족하는 상태고 이제 부분 함수적 종속을 제거하는 게 이제 ENF 그다음에 3NF 요렇게 이제 정의가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예시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 릴레이션에서 이제 학번을 알게 되면 이름, 나이, 성별 속성 이제 이거를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학번이 다르게 되면 그에 따른 값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름, 나이, 성별 속성은 학번의 함수적인 종속 관계가 됩니다. 즉 학번이 x가 되고 이제 그 뒤의 값들은 y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번은 결정자가 되고 이름, 나이, 성별은 종속자가 됩니다. 같은 이유로 이제 전공명과 전공 코드도 함수적 종속 관계에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수적 종속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 모든 게 완결 상태인 완전 함수적 종속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함수적 종속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함수적 종속을 제거한 형태가 바로 완전 함수적 종속입니다. 완전 함수적 종속은 이제 종속자가 PK에만 종속이 되며 프라이머리 키에만 종속이 되며 만약에 기본 키가 여러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기본 키를 구성하는 모든 속성이 포함된 기본 키에 종속되는 경우를 완전 함수 종속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기본 키가 하나의 속성인 경우 이제 아래 테이블에서 이제 회원번호가 기본 키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름, 나이, 거주 지역은 이제 기본 키인 회원번호를 알아야만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기본 키에 완전 함수 종속이 되는 값들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의 기본 키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가 기본 키가 되는 경우가 되는데요. 이제 고객 아이디와 상품 아이디가 복수 기본 키가 되는데
여기서 수량, 우리가 구매한 수량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고객 아이디와 상품을 알아야 이 고객이 이 상품을 몇 개 주문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알아야 해당 값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제서야 이게 완전 종속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안다고 해서 우린 얘를 특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수량은 완전함수 종속 관계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부분함수적 종속. 이제 아까 뒤에 헷갈렸던 게, 아까 앞에서 헷갈렸던 게 이 두 개죠.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함수적 종속이란 이제 릴레이션에서 종속자가 기본 키가 아닌 다른 속성에 종속되거나 기본 키가 여러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기본 키를 구성하는 속성 중 일부만 종속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제 구매 테이블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고객 아이디와 상품 아이디를 복수 속성으로 약간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앞에 봤던 내용이죠. 이제 하지만 주문 상품의 경우 기본 키 중 상품 아이디 키에만 가지고도 도출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얘만 가지고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고객 아이디에서 아이디가 필요 없는 애예요. 그러니까 얘는 부분적으로 함수에 종속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키가 얘 두 가지로 있는데 기본 키 하나만 가지고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분함수적 종속이라는 거예요. 뭔가 이 예시가 있으니까 확실하게 알겠죠. 그래서 이제 쉽게 정의하자면 기본 키 중 일부에만 종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함수 종속 관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까 수량 같은 경우는 기본 키 두 개가 다 있어야 정의가 됐잖아요. 그래서 얘는 완전함수 종속이었고 얘는 어느 특정 부분에만 종속이 됐기 때문에 부분함수 종속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행적 함수 종속은 이제 각각의 좀 이제 얘는 흐름이 있어야 돼요. 흐름이 있어야 이제 종속 관계가 나오는 건데 이행 말 그대로 트랜지티브 한 건데 자 이제 보시면 이제 릴레이션에서 XYZ라는 세 가지 속성이 있을 때 이 흐름을 알아야 이제 XZ가 성립되는 것을 바로 이행적 함수 종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X를 알면 Y를 알고 그 Y를 알아야 Z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행적 함수 종속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상품 번호를 알게 되면 우리는 상품 번호를 통해서 주문 상품을 알게 되고 그 주문 상품을 통해서 이제 중분류와 대분류를 알 수 있게 된다 라고 해서 이제 각각의 이제 분류를 알게 되는 것을 바로 이행적 함수, 이행적 관계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게 그 각각의 1차, 2차, 3차 정교화와 함수적 종속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워낙 정교화가 살짝 멘붕이실 수도 있을 텐데 정교화가 무조건 좋은 거라고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교화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라고 이제 거창하게 써놨는데 정교화의 장점은 일단 입력 수정 삭제에 대해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조회에 대해서도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왜냐하면 데이터의 사이즈를 당연히 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성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도 무조건 과유불급이라 해서 과도하게 수행을 하게 되면 엔티티의 관계수가 많아져서 여러 개의 조인을 걸어야 데이터를 가져오는 경우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엔티티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이런 관계를 정의하기 위해서 조인을 많이 걸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일례로 정교화를 많이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엔티티가 많아지게 되는데 이럴 때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회원의 배송 상태를 조회를 한다 해볼게요. 회원의 배송 상태. 그래서 이제 회원의 배송 상태를 조회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원이랑 배송이랑 지금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4개의 테이블을 지금 연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조인지 지금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조인을 이렇게 4개의 테이블을 해야 되니까 연산이 엄청 많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원 엔티티와 배송 엔티티 간의 관계 엔티티 자체를 생성해서 성능을 개선하거나 뭐 포린 키를 추가를 해서 관계를 이제 생성을 하게 되면 조인을 한 번만 해서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건데 이때 포린 키를 넣어서 연결을 해주는 게 바로 우리는 디노멀라이즈 반정교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중복 회원 번호를 중복으로 추가를 해서 중복적인 데이터를 만들어준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데이터 성능, 조회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정규화에 반하는 행동, 반정규화를 고려하게 되는 것을 이제 반정규화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인으로 인해서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를 우리는 반정규화로 해결할 수 있고, 반정규화는 데이터를 중복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하면 이것도 안 좋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정규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정규화는 이제 정규화된 엔티티, 속성, 관계에 대해서 시스템의 성능 향상과 개발의 운영의 단순화를 위해 중복, 통합, 분리 등을 수행하는 데이터 모델링의 기법이다. 단, 데이터 무결성이 깨질 수 있다는 위험이 있게 됩니다. 말있죠? 이거는 정규화에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데이터 무결성이 깨질 수 있다라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조회할 때 조인으로 인한 성능 저하가 예상될 때 이제 이를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반정규화를 수행하는 단계들은 다음과 같이 반정규화 대상을 조사를 하고 뭐 다른 방법을 수행할 수는 없을까 이런 걸 확인해보고 그다음에 반정규화를 적용하는 단계로 이제 수행이 됩니다. 반정규화 기법은 다음과 같은 기법이 존재합니다. 총 3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로 테이블 반정규화, 두 번째로 컬럼 반정규화, 세 번째로 관계 반정규화라는 반정규화 기법들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테이블 반정규화는 서로 다른 테이블에 분산되어 있는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합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컬럼 반정규화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를 그러니까 이제 컬럼은 자체를 중복 저장으로써 조회 성능을 추구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요. 아까 그 예시로 들은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 반정규화는 이제 관계 자체를 단순화시켜서 조인 연산을 줄이고 성능 향상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이제 테이블 반정규화, 아까 말했던 속성 반정규화, 관계 반정규화 이런 방법이 있는데요. 테이블 반정규화 같은 경우는 테이블 자체를 병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1대1 테이블 병합, 1대 M 테이블 병합, 슈퍼 서브 타입 테이블 병합 이런 식으로 3가지 방법이 있고요. 테이블 분할은 말 그대로 테이블 자체를 그냥 분할해서 관리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성 반정규화는 이제 중복된 컬럼을 추가하는 거, 파생 컬럼을 추가하는 거, 미리 자주 쓰는 값들은 계산해서 추가를 해버린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이력 테이블 컬럼 추가, 뭐 PK 컬럼 추가. 그 다음에 이제 응용 시스템 오작동을 위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전 데이터 자체를 임시적으로 뭐 중복해서 보관한다거나 약간 그런 시스템 로그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미리 만들어서 보관한다거나 약간 그런 방법들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계 반정규화라는 것들이 또 있게 되는데요. 관계라는 건 relation, 우리가 그 보통 다이아몬드를 표기하는 것들을 이제 또 정의해둘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중복 관계 추가라는 방법은 이제 여러 경로를 거쳐서 조인할 수 있겠지만 이제 추가 관계를 맺어버리는 거. 제가 말을 잘못했지만 아까 같은 경우 이런 케이스가 맞겠네요. 그 다음에 뭐 테이블 추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중복 테이블 추가 아까 여기겠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테이블 추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중복 테이블 추가를 할 때 테이블 구조를 중복해서 원격 조인을 하거나 아니면 통계 테이블을 추가하거나 이력 테이블 추가, 그다음에 부분 테이블 추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는 뭐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지 뭐 따로 뭐 정규화 기법에서 뭐 당연히 이름만 보고도 솔직히 알 수 있잖아요. 뭐 테이블을 추가한다, 뭐 관계를 추가한다, 컬럼을 추가한다 이런 식으로 객관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크게 부담을 안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좀 데이터 모델링의 성능 향상을 위한 성능부 데이터 모델링 관계에 대한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정규화, 반정규화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